자, 이번 시간에는 중세국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중세국어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중세국어 시기상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는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까지 10세기 초에서 16세기 말까지 시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세국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가운데 15세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된 그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훈민정음이 창제된 시기 이전을 전기 중세국어, 훈민정음 창제 이후를 후기 중세국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작품이 바로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훈민정음하고 훈민정음 이후에 나와 있던 한 100년 정도 흘러가서 나온 소화관이라는 작품까지 연결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훈민정음이라는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 작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제 문법적인 특징이나 음문상의 특징이나 어휘상의 특징이나 이런 특징들을 자세하게 배울 텐데, 대략적인 특징들을 먼저 읊어보고 먼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앞부분을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문상의 특징으로 중세국어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았던 반치음, 숙녀음, 비읍 뭐 이런 단어들이 훈민정음 때는 많이 쓰였다. 아래야 뭐 이런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훈민정음 때는 많이 쓰였다. 그리고 또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가지고 방점이라는 점을 찍어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성조의 표기 방식도 또 음문상의 특징으로 쓰였고, 단어의 맨 앞에 자음의 무리를 써가지고 표현한 어두자음이라는 이런 문법적 규칙도 훈민정음에서 음문상의 특징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법상의 특징을 또 살펴보면은, 문법상의 특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대국어에서 주격 조사가 이하고 가가 쓰였는데 중세국어 때는 이 하나만 쓰였다. 또 명사형 음이 옴하고 음이 사용되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조금 이따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높임 선어말 어미가 현대국어보다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하고 사가 쓰였고, 그 다음에 개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삽, 잡 이런 것들이 쓰였고,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는 이하고 이시 쓰였다. 또 어휘상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고유어가 많이 있었는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유어 한자어에 변경해서 한자어의 쓰임이 증가했다. 그리고 외래어가 들어오기도 했다. 표기상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받침의 표기상의 특징으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옌, 니은 이렇게 8개의 받침을 쓰는 팔정성법이 그 당시에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한자를 표기할 때 초성, 중성, 종성까지 밝혀되는 원칙인 동국정식 표기를 사용을 했었다. 동국정식 표기는 이상적 한자라고 불리는 표기 방식입니다. 이렇게 훈민정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들, 전반적인 특징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훈민정음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훈민정음의 제목부터 볼까요? 제목부터. 자, 제목을 보면은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특징 요 세,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쟁. 본문에서 보면은 문자, 그 다음에 여기 윙, 그 다음에 또 자가 여기 또 한 번 있네요. 이런 한자를 보면은 원래 종성이 없는 한자들인데 종성을 붙인 한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들 중에 이 종자는 여기서는 제외시켜야 되겠네요. 종자는 원래 받침이 있었으니까. 받침이 없는 한자를 받침을 이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동국정식 표기라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동국정식 표기는 한자에서만 적용이 되고 한자에서 초성하고 중성하고 종성을 밝혀내는 방식.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는데, 요 세라는 단어하고 종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보면은 원래 종이라는 단어는 받침이 있는 한자고 세라는 단어는 받침이 없는 한자거든요. 그러면 받침이 없는 한자에다 이음을 붙인 거하고 원래 있던 한자에 이음이 들어가 있는 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받침이 없는 한자어는 그냥 이응을 붙여서 표기를 했고, 받침이 있는 이응은 옛이응을 붙여가지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뚫어지게 찾아보면 옛이응이 살며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한자는 옛이응을 적었고, 새라는 한자는 그냥 이응을 집어넣었다는 것. 이런 표기를 무슨 방식? 동국정인식 표기라고 했다. 제목에서 이 동국정인식 표기 말고 또 하나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어제라는 단어인데, 이 어제라는 단어의 뜻은 세종이 직접 본민 경험을 만들었다. 이 직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본민 경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 그 정도로만 제목을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내용은 일반적으로 창제 목적으로 나눌 때 세 군데로 끊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라 말씀이 중국에 따라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여기까지를 첫 번째로 끊고,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읽어줘 말할 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지럽혀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얼핏 새로 선물자를 맹가노니, 여기까지를 두 번째로 끊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헤어 수빈이가 날렸으며 편안케 하고자 따라합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단계로 끊어서 창제 목적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하기도 하고 네 가지로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 첫 번째 끊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글자를 만들었다. 자유정신이.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 28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두 번째는 애민정신. 애민정신 안에 원래 28자를 만들었다는 창조정신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창조정신을 3개로 분류하면 애민정신만 얘기하고 4개로 분류하면 창조정신을 포함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28자를 백성들이 널리 써가지고 생활하는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무슨 정신? 실용정신. 이렇게 창제정신으로 본문을 세 군데로 끊어서 먼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서 하나하나 문법적인 특징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말씀이. 자,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자, 원래는 미음이 쌈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받침을 옆으로 적거든요. 이렇게 받침을 옆으로 적는 방식을 우리는 이어적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쌍시옷 자음을 가로로 적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똑같은 자음을 이렇게 가로로 적는 방법하고 서로 다른 자음을 이렇게 가로로 적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병서라고 얘기합니다. 병서. 근데 이제 위에 거 똑같은 거를 자음을 나란히 적는 거를 갑자병서. 그다음에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적는 거를 하병병서. 병서라는 자음을 가로로 적는 방식이 있었다. 그리고 받침을 옆으로 이어서 적는 이어적기라는 게 있었다. 이어적기를 한자로 연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여기에 중국애라고 조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애를 비교부사격 조사라고 불러가지고 뭐뭐와 뭐뭐가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로 문자가 서로 사마띠. 자, 사마띠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의미상으로는 서로 통하지 않아서 통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자, 뭐가 중요하냐? 사마띠에서 시옷이 원래 받침이, 이 시옷의 받침이 원래 치읓 받침이에요. 근데 치읓을 이 당시에는 받침으로 적지 못한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몇 정성? 8정성. 네, 8정성법에 의해서 시옷으로 바꿔서 적었다. 8정성 받침을 몇 개 넣는다? 8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니음. 이렇게 8개의 받침만 적게 허용한 것을 우리는 8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전체로 까닭으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자,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어린, 저 밑으로 들어가면 놈이,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들어가면 어렵비 요 세 개의 단어를 입력해서 봐야 되는데 어린이라는 단어는 중세국어 때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었고 현대국어로 오면은 나이가 어린 이런 뜻으로 바뀝니다. 노미는 중세국어 때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가 현대국어로 오면 이놈 저놈 비하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죠. 어렵다는 단어는 중세국어에서 불쌍하다는 단어의 뜻으로 쓰였다가 현대로 오면은 뭔가 예쁘다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세 단어의 공통점은 뭐가 바뀌었다? 뜻이 바뀌었다. 근데 뜻이 바뀐 것도 종류가 있죠. 자, 어린하고 번호를 붙여볼까요? 어린하고 어여삐라는 이 두 단어는 뭐가 바뀌었다? 의미가 이동됐다. 의미가 이동됐다. 근데 놈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이놈저놈 비하하는 의미로 바뀌었으니까 의미가 축소됐다. 자, 하나는 의미가 뭐 되고 이동되고 하나는 의미가 이동되고 하나는 의미가 축소되고 뭐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구별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조. 자, 니르고조에서도 문법적 규칙이 하나 있는데 첫소리에 우리말에서 첫소리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것을 꺼려내는 현상이 있습니다. 문법적 규칙으로 뭐 여자, 로이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 힘들 때 그 발음하는 단어를 여자, 노인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표현하는 그 문법적 규칙을 우리가 두음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니르고조는 니라는 단어로 바로 썼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문법적 규칙도 한두 개 정도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니르고조는 무슨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홀배. 자, 여기서도 중요한 문법적 규칙이 하나 있는데 홀 뒤에 배가 원래 바 플러스 이입니다. 바 플러스 이. 이 바 플러스 이의 이는 바로 주격조사를 의미하는데 이 주격조사가 그 당시에 이하고 가 중에서 현대국어의 이하고 가 중에서 이 중세국어 때는 이밖에 없었으니까 여기서는 이를 썼는데 앞에 받침이 없어. 이를 쓰는 방법이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쓰는 방법이 간략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 받침이 있으면은 동그라미 받침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앞에 이모음이나 반모음이가 있으면은 주격조사를 아예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앞에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의 모음이 이렇게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의 모음이 있으면 짝대기 이 이래가지고 이거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주격조사로 쓰인 겁니다. 하는 바가 있어도 마참내 제 뜨들. 자, 뜨들이라는 단어에서 또 문법적 규칙이 하나 있네요. 뜨들 요거 자음의 무리가 단어의 맨 앞에 뭉쳐서 있다. 이걸 어두장이라고 부른다. 뜨들 능이 표디. 자, 표디라는 단어도 문법적 규칙이 하나 있네요. 요 D가 현대국어에서 보면은 공식이 하나 있죠. 디귿이나 티귿이 이모음이나 반모음이를 만나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뀝니다. 해도지, 같이, 국외음화라고 하죠. 중세국어에서는 국외음화가 적용됐다 안 됐다? 안 됐다. 펴지 못하는 사람이 한이라의 뜻은 중세국어 때는 많았다. 내일을 위하여 불쌍히 너겨도 마찬가지로 첫소리에 니은이 있기 때문에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28자를 맹관하니. 자,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자음하고 모음의 개수가 합쳐가지고 28자, 자음은 17자, 모음은 11자 이렇게 처음에는 현대국어보다 조금 적게 만들었죠. 현대국어는 총 40개니까 그 당시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적게 만들었겠죠. 새로 28자를 맹관하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숲이라는 단어에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단어 하나 있죠. 순경은 비읍이라고 부르는 단어. 쉽게 익혀서 날로 쓰매 또 뭐가 있죠? 요거 어두장군 그리고 모음조화라는 계열이 하나 설명되어 있는데 모음조화는 간단하게 자 양성모음은 양성모음 아나 오 계열의 모음을 우리는 양성모음이다. 양성모음끼리 어울리고 그 다음에
뭐 우, 모음에서는 요거 주의해야 돼요.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린다. 이런 거를 우리는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아니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처음부터 모음조화를 철저하게 지켜야지. 처음부터 모음조화가 물갈이지고 파괴되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모음조화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16세기 넘어가면서부터 모음조화가 서서히 물란해지기 시작하면서 현대고는 모음조화가 거의 대부분 파괴가 되게 되죠. 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람이라 어두장들이 쓰였습니다. 훈민정음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해석을 해봤는데 쌤이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빼먹었어요. 그 빼먹은 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 훈민정음 내용을 보면은 글자의 왼쪽에 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어떨 때는 2개 찍다가 어떨 때는 1개 찍다가 어떨 때는 1개도 없고 이런 점을 우리가 방점이라고 부른다. 이런 점을 따로 방점이라고 부른다. 그럼 방점은 왜 찍었느냐? 방점은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글자의 왼쪽에다가 점을 찍는 거야. 그럼 그 소리의 높낮이는 뭐라고 하냐? 성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방점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방점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점을 세부적으로 학교도 배우는 학교도 있고 세부적으로 배우지 않는 학교도 있어서 그냥 말로만 얘기를 할게요. 방점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평성, 거성, 상성, 입성. 그래서 외울 때 평, 거, 상, 입 이렇게 외우긴 합니다. 평성은 점을 안 찍고, 거성은 점을 1개 찍고, 상성은 점을 2개 찍고, 입성은 못 찍는데요. 그래서 방점의 종류를 외울 때 상당히 시험에서 종종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방점에서 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성은 점을 2개 찍는 거기 때문에 현대국어에 그 점 2개 찍는 게 긴 소리로 바뀌었다. 이런 방점에 대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이 방점이 중세국어 때 쓰이다가 나중에 이제 근대국어로 넘어가면 방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 같으니까 훈민정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민정음하고 비교했을 때 훈민정음보다 무려 몇 년이나 뒤로 간 100년이나 흘러서 나온 작품이 바로 소학원회라는 작품인데 그 소학원회하고 훈민정음을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학원회라는 작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훈민정음이 15세기면 소학원회는 16세기 때 나온 작품. 16세기니까 소학원회하고 훈민정음을 비교하면 무려 100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얘기죠. 훈민정음에서 쓰였던 것들 중에서 소학원에 없어진 것들도 있고 또 문법상의 변화상으로 뭔가가 있었다가 뭔가 변화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변화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학원에는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소리라는 뜻이 있고 소학원에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서 이 정도로 내용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때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야 유교적인 내용을 대부분 가르쳤죠. 유교적인 내용, 충, 효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대부분 가르치게 됩니다. 소학원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또 뒷부분이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여기 이 교과서는 비상교과서인데 비상교과서에는 앞부분만 나와 있더라고요. 앞부분만 나와 있더라도 훈민정음과 비교했을 때 훈민정음하고 차이점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혹시 까먹었나 모르겠는데 요거 반치음, 세모 반치음, 그 다음에 옛니음, 그 다음에 아래야, 그 다음에 여린 히읗,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 요런 자음들이 훈민정음 때는 다 쓰였는데 자, 소학원의 때는 뭐가 없어졌느냐?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이거 소실 순서에 대해서 한번 외울 때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10원짜리 들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 따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이게 소실 순서거든요. 자, 여린 니으다고 반치음은 16세기 때 소실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옛니음하고 아래하는 근대국어. 다시 말하면 17세기 이후에 소실되겠죠. 근대국어 때 소실된다. 근데 여기서 소실되는 단어들 중에서 순경비읍도 16세기 때 같이 소실되거든요. 근데 순경비읍은 훈민정음 28자에 처음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가 적지 않은 것뿐이죠. 어쨌든 16세기 때 서학원회 때 정확하게 없어진 자음은 여린이, 순경음 비읍, 반침 이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서학원에 쭉 본문 보면은 반침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안 보이죠? 여린이읍 같은 거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도 여기 보이지 않을 겁니다. 쌤이 나 때 아주 오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는 이 서학원에서 순경음 비읍이 살아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서학원에 쓰인 단어들 중에서 훈민정음으로 넘어가면 순경음 비읍이 살아나는 단어가 뭐냐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물어보는 적 있거든요. 밭정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원래 기본이 밭잡다인데 밭잡다에 받침이 비읍이 있거든요. 그 비읍이 훈민정음으로 넘어가면 순경음 비읍으로 바뀝니다. 그렇게까지 문법적 규칙을 복잡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런 단어들이 있다는 거. 순경음 비읍이 여기 쓰이지 않는데 훈민정음으로 넘어가면 순경음 비읍이 살아난다. 여린이읍, 반치읍, 순경음 비읍이 16세기 때 없어졌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 다음 모음조화라는 것도 훈민정음 때는 철저하게 지켰지만 이 모음조화가 약간 문란하게 여기서 나타나게 되겠죠. 또 뭐 여러가지 명사형어미가 혼란스럽게 나타난다든지 또 이어적기 방식이 훈민정음 때는 대세였는데 여기 16세기 때는 끊어적기가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것. 지금 현대고에는 다 끊어적기인데 훈민정음 때는 이어적기만 확대를 시켜가지고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16세기 되니까 이제 불편하니까 끊어적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럼 서학원의 내용을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여기도 눈으로 딱 보면 점 보이죠? 요 점들, 요 점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방점이라고 얘기했죠? 그 방점들이 아직은 소실되지 않았다. 이 방점은 중세국어 전반적으로 다 쓰이다가 나중에 근대국어 때 나중에 방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공제. 자, 원래 이 제가 자 플러스 이. 근데 주격조사.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주격조사가 뭐만 있었다? 이만 있었다. 네. 해석을 할 때는 가로 해석한다. 공자가 증자에게 말하되 가라사대. 요 가라사대. 요거 원래 연철 이어적기 방식으로 쓰이면 리을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가라사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적기가 확대됐다? 끊어적기가 쓰이기 시작했다. 공자가 증자에게 말하되 몸이며 얼굴이며. 자, 얼굴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몸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 그러니까 몸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에서 지금 현대고의 페이스, 얼굴로 바뀌었으니까 의미가 축소된 단어. 훈민정음의 의미가 축소된 단어가 하나 있었죠? 뭐였었죠? 놈이. 사람이라는 뜻에서 이놈 저놈에 비하하는 말로 바뀌었다.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태며 살은 부모께 받자온 것이며. 자, 객체노폰법이라고 써져 있는데 앞 시간에 간략적으로 객체노폰법이 쓰였다는 단어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삽, 잡 이런 단어들이 객체노폰에 해당하는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받자온, 이 받잡다, 기본이 받잡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잡이라는 단어가 바로 객체노폰 선어말 어미가 되겠죠. 부모에게 받은 것이다. 감히 헐어서 상하게 사용하면 안 돼. 그게 효도의 시작이야. 자, 여기까지 본문을 끊어가지고 보면 이 부분을 효의 시작이다. 이렇게 한 군데로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서학원의 앞부분을 두 군데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효의 시작은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몸을 세워서 도를 향하여 이름을 널리 후세까지 날려서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또 효도의 끝이다. 여기 끝부분까지는 효도의 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효도의 끝은 이름을 날리고 출세하는 거다. 무슨 양명? 입신 양명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효도의 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민정음하고
대략적으로 얘기했을 때 훈민정음하고 소학원의 차이점을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자, 여기 학습활동 3번에 보면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주격조사. 중세국어에 사용되는 주격조사 2가 현대국어에서는 가나 깨서, 가는 일반적인 주격조사, 깨서는 주격조사를 높인 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차이점. 그리고 얼굴이라는 단어가 형체라는 단어 의미로 이렇게 쓰였는데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페이스, 얼굴이라는 의미로 뭐가 됐다? 축소가 됐다. 그 다음에 중세국어 접속조사 임여가 현대국어에 바로 바뀌었다. 받은 중세국어에서 객체 높임 임서란 발음이 잡이 있었는데 현대국어에서 사라지게 됐다. 뭐 이런 정도의 비교. 세종어 훈민정음하고 소학원해를 비교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훈민정음 때는 쓰였던 자음들이 소학원에는 사라지고 여린이유, 관체, 순격, 비읍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모음조화가 물러내기 시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되는 특징들인데 여기서 간략하게 이어적기가 보편적이었는데 소학원에서는 무슨 적기가 나오게 됐다. 끊어적기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보이죠? 그다음 세종어 대훈민정음이라는 동국정문식 한자음 표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동국정문식 한자음 표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뽑는다면 세자가 받침이 없는 이행인데 받침을 적었죠. 네, 제 요거 전부 다 동국정문식 한자음 표기거든요. 그래서 이 동국정문식 한자음 표기는 이상적 한자음 표기인데 이상적 한자음 표기를 소학원에 100년이 흘러고 난 소학원에서는 현실적 한자음으로 바꿔서 표기를 했다. 다시 말하면 종성이 없는 글자는 종성을 적지 않다. 이게 현실적 한자음이 되겠죠. 지금 쓰고 있는 한자음이니까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동국정문식 한자음은. 이런 식의 변화 과정을 세종어제 훈민정음하고 소학원해하고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된 중세국어의 대략적인 특징이 어떻게 생각하면 문법적으로 정말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국어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들 위주로만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머릿속에 암기를 해가지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 볼 때는 어차피 외워서 보는 시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꼭 명심해서 암기를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훈민정음의 중세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